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쉬운 귀경길입니다.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기준 부산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소요 시간은 5시간 40분으로 정체는 오후 3, 4시쯤 정점에 이른 뒤 자정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검댕이 설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 연탄 배달 봉사활동 중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것을 두고 여야가 연휴 내내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영배 민주당 의원의 정치쇼 비난에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 의원은 오늘 또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심야 폭풍 SNS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첫날 밤 SNS에 40분간 6개 연속으로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내 단결과 총선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야말로 폭풍처럼 메시지를 쏟아낸 건데 이 대표 측은 모처럼 연휴에 소통할 시간이 생겨 올린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천 슈퍼위크입니다. 연휴 기간 숨을 고르며 민심을 청취한 여야 지도부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닷새간 공천 신청자 820명을 면접하고 일부 단수 공천자를 확정한 민주당은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해 대상자들의 반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빅텐트 후폭풍입니다.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설 연휴 첫날 기존 개혁신당으로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한 이후 개혁신당 측은 오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인선했습니다. 일부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 정치 성향이 다른 세력과 통합했다며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폭풍도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집단행동 초읽기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저녁 온라인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설지 결정합니다. 의사협회도 15일 걸기대회를 열 예정인데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 취소를 비롯한 초강경 카드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휴 마지막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도요, 이 명절에는 덕담을 나누고 또 복을 빌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은 이런 여유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여야는 상대 리더들을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야당은 느닷없는 검댕이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게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동훈 위원장과 당직자들은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이 서울 노원구의 한 마을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나르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한 위원장 얼굴에는 연탄 검댕이가 묻어 있었는데 한 위원장은 이 얼굴에 검댕이를 묻힌 채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연탄 화장 또는 일하는 티 내기라는 그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여야 간 논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민 의원은 이 글에서 왜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가 묻었을까라면서 이 한 위원장이 정치적 쇼를 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민영배 의원은 그러면서 이 한 위원장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두고 가끔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경우는 예외지만 대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검댕이 얼굴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을 앞둔 시점에 동료 시민을 돕는 연탄 나르기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건 아니겠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언론들이 이제 당시 현장 영상을 보고서요, 이 한 위원장 얼굴에 검댕이가 묻게 된 경위를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요지는 민 의원 주장대로 이 연탄을 나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묻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위원장이 자신의 얼굴에 직접 묻힌, 그러니까 일부러 한 위원장이 쇼를 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을 좀 살펴보면 연탄 전달식 기념 촬영을 하기 전에 위촉장 수여자가 손에 연탄 가루를 대더니 한 위원장 얼굴에 좀 장난스럽게 검댕을 묻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현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또 연탄 봉사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이 봉사자가 한 위원장에게 얼굴이 너무 하얗다면서 이걸로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이후 옆에 당 관계자가 한 위원장 얼굴에 연탄재를 묻혔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웃으면서 일부러 이런 거 안 묻혀도 된다고 오히려 슬쩍 피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다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 여기로 오시죠. 일부러 안 오셔도 됩니다.
목은 묻으셨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영상을 봤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민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박청아 수석 대변인은요 어제 논평까지 내고서 민 의원을 향해 이 위장 탈당 쇼를 했던 사람 눈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쇼하는 거로만 보이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위장 탈당 쇼라는 건요, 이 과거 이른바 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변신해서 입법을 거들어 그 소위 위장 꼼수 탈당 논란을 빚어 그런 전력을 이제 언급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박 대변인은요 민 의원이 한 위원장의 연탄 봉사를 폄훼하려고 왜곡을 하고 조롱까지 했다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다면 사과를 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한 위원장이 그런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쇼를 하기 위해서 묻힌 건 아니었고 그때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봉사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면서 얼굴에 묻혀주신 장난 삼아서 그랬던 것이 이제 화면에는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연출을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 오전에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연탄 검대기를 누가 묻힌 게 맞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여당한테 찔리냐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네, 민 의원은 어찌됐든 간 이게 누군가 연탄 검댕이를 묻혀서 꾸몄다는 거 아니냐면서 그게 쇼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라는 여당의 논평에는 답답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 의원은 자신도 과거에 연탄 봉사를 해봤다면서 이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때마다 이 보여주기식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가능하면 노출을 줄이려 하고 늘 조심했다면서 여당을 향해서 왜 그렇게 발끈하냐, 뭐가 찔리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이 첫 번째 올린 글의 핵심은요,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쇼를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제 와서는 검댕을 누가 묻혀준 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바꿔서 공격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 본인도 이 야당의 봉사쇼 공격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정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기부와 봉사를 많은 분들이 보고 관심을 갖고 선의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면서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몇 시간의 봉사로 많은 분들이 기부와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민주당 사이 공방 중에서 이제 뜨거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적인 86 운동권 출신 의원이죠. 우상호 의원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 욕설에 가까운 비속어 이거 한 걸 두고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의 문제 발언은요, 지난 8일 한 언론사의 유튜브 생방송 도중에 한 위원장의 지난 이 관훈 토론의 발언 내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관훈 토론회에서 검사 독재 청산에 시급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 의원이 이걸 두고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 논란의 발언을 한 건데요. 이어서 우 의원은요,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하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 한 위원장의 관훈 토론의 발언과 함께 논란이 된 우 의원의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 독재가 만약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다. 돌아다닐 수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끔소리하고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이렇게 우 의원이 다소 격하게 발언을 하니까 이 당시에 방송 진행자가 우 의원이 출마를 안 해서 브레이크가 없다면서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 의원이 이어서 편집을 해달라 이렇게 덧붙이긴 했는데 문제의 발언이 이미 생방송이어서 방송이 된 뒤였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생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했다가 이후에 편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 의원의 이런 문제 발언이 알려지니까 한동훈 위원장 직접 입장문을 내고서 또 되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서
우 의원의 욕설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묻고 싶다면서요. 우 의원의 욕설을 인터뷰 기사에서 그대로 게재한 해당 언론사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우 의원이 과거 2000년 5.18 기념식 전날에 광주의 새천년 NHK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 등 386 정치인들과 함께 여성 접대부가 동석한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다가 논란이 됐던 전력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당시 여성 동료에게 한 위원장이죠. 입에 못 올릴 비석으로 욕설을 한 분인데 그때 386이던 운동권 정치인 우상호가 지금 686이 된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해 한 위원장의 발언도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조제 같지 않은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은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그 문제의 비속어 논란을 해명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독재 언급에 욱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우상호 의원은요, 지난 9일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이 표현이 과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서 편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 당시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감옥에 있어야 독재라는 식의 이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에 욱해서 한 말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다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서 자신의 광주 술자리 논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운동권 청산론을 정략적으로 키워보려는 시각이 보인다면서 당대표가 그렇게 직접 뛰어들면서 키울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9일에 욕설 논란을 일으킨 우 의원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아예 정계 은퇴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욕설 방송 우상호 의원은 총선 불출마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우상호 의원으로 상징되는 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 할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낡아빠진 구태 세력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기간에요, 이른바 폭풍 SNS를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를 두고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설날인 지난 10일 자정을 전후로 본인의 SNS 계정에 연달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약간 40여 분 안 되는 시간에 6건의 글을 연속으로 올리는 그야말로 폭풍 SNS였는데요.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지난 9일 밤 12시 전에 올린 첫 번째 글은 단결만이 답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며 특히 이 친명, 비명을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9분 뒤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행동하면 바뀐다, 바다도 물방울이 모인 거다, 댓글 1개 등이 세상을 바꾼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음 글에는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하고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이라면서 이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재명 대표는 밭갈이 하자는 이 지지자의 게시물들을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이 밭갈이라는 것은 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 조성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이 대표가 이런 이 폭풍 SNS를 통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지지자들에게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른바 이제 빅텐트를 성사시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요, 귀성 인사 와중에 이 카페에서 차담회를 가졌는데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매너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지난 8일에 서울 수서역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했는데요. 이날 서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지휘했던 전국장애인연대 박경석 대표와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수서역 내 카페에서 간이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이 공개되니까 온라인에서는 가운데 자리에 앉은 이 대표가 통상 테이블의 먼 자리에 앉은 일행에게 음료를 전달해주는 이런 매너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영상을 좀 보시면 카페 직원이 맨 오른쪽에 앉은 양향자 원내대표 앞에 음료잔을 차례차례 내려놓자 이 원내대표가 커피를 건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양 원내대표는 음료잔을 가장 먼저 연장자인 박경석 전장현 대표에게 건네고 그 뒤에 두 번째 잔은 이준석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그 잔을 받아든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양 원내대표는 이 대표 뒤쪽에 앉은 당 관계자들에게 커피를 차례차례 전달을 하는데 이 대표는 커피잔 건네는 걸 도와주지 않고 자신과 마주 앉은 박 대표와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속의 모습만 보면요, 이제 뭔가 매너 문제를 지적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네티즌들도 이 점을 문제 삼았더군요. 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구석 자리부터 음료를 돌리는 것이 기본이다. 뭐 사회생활 안 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거든요. 이와 반대로 일부에서는요, 이 대표가 그 순간의 대화에 몰입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커피가 전달된 뒤에야 이 제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커피를 챙긴 양향자 원내대표를 향해서는요, 좀 대조된 반응이 나왔는데 뭐 임원까지 올라간 분은 역시 다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원내대표의 센스를 칭찬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얼굴에 묻은 검댕이 이거를 겨냥을 해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서는 아까 저희가 이제 여당을 향해서 찔리나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뒤에 올린 글에서는 머쓱한가요? 이렇게 고쳤다고 합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물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검댕이를 두고서 야당의 민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지만 민형배 의원 뭐가 틀리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받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공격과 논란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뭐 발언, 태도 이런 거 지적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앞에서 본 우상호 의원의 그 부적절한 단어가 하나 들어갔지만 지적한 것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저는 다 옳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청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럼 어떻습니까? 운동권 경력 한 줄로 똑같이 정치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운동권 청산과 다른 게 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도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비판은 비판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무슨 뭐 캐비넷에서 하나씩 꺼내듯이 과거에 있던 일 꺼내면서 너네는 더 심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민형배 의원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공격을 못하고 지금 수비만 하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형배 의원이 왜 이러고 있느냐. 광주 호남 지역은 이런 좀 강경한 발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경선,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이런 전 발언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 좀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지난 연휴 동안 빚었던 두 가지 논란의 어떤 사실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느낌들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외 토픽감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논쟁거리를 놔두고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다 안 묻었다, 뭐 위장이다 아니다, 또 욕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 두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자, 저런 쇼는요, 정말 저는 365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1월 달 들어서 연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연탄을 지금도 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저런 쇼를 돌아가면서 하루씩 한다면 저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거라 봅니다. 근데 본인들은 나서지 않으면서 저렇게 한 걸 가지고 왜 얼굴에 묻혔냐? 뭐 옷에는 안 묻었는데 왜 얼굴에 묻었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할 시간인가요? 과연 우리나라의 선량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을 해서 논란이 일으킨 분인데 자꾸 위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지금 의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함부로 튀어나온다는 것들, 그리고 지금 586의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이 기득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논쟁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이처럼 화해 그리고 친목을 나눠야 할 설 명절 기간에도 여야 정치권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공천 전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면요. 이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 지역별 공천 신청자 면접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2번을 달고 출전할 이 선수 명단이 이번 주부터 차례로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 건데, 이 공천 신청자 중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820명이 면접 대상이고요. 이 내일 서울과 제주, 광주 신청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단연 눈길을 끄는 지역은요, 16일과 17일에 이루어지는 영남권입니다.
영남권은 뭐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여당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죠. 따라서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 가능성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예선이 점쳐지는 겁니다. 네, 특히 영남권 중진인 서병수 의원과 김태우 의원이 앞서 당의 요청으로 험지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지역구는 빈집이 된 상태인데요. 이른바 주인 없는 텃밭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당내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이 자리를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차지하게 될 경우 또다시 윤심 공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당 지도부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 작업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죠. 여기에 서울, 강남 등 여당의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듭 특혜 없는 공천을 강조했던 만큼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의 지역구 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을에 나란히 공천을 신청해 논란이 됐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인 국민의힘의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 한동훈표 공천을 어떤 모습으로 완성할지 이게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한 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천의 방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MBN과 가진 인터뷰에서요. 설득력 있는 공천으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며 특정인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당의 총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곱셈 공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려는 게 공천 전략의 핵심이고 국민의힘은 후보가 내 개인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며 민주당은 뺄셈, 우리는 곱셈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TV조선 취재진에도 한 위원장이 이 당 정체성과 지향점에 동의를 한다면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도 함께 갈 것이라며 사실상 친윤, 친한 같은 개파는 공천의 고려사항이 아니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관훈 토론에서 나온 한 위원장의 공천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공천에 대해서 클리셰로 얘기하자면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겠죠. 설득되고 수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인사를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해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원팀으로 4월 12일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짤 것이고 권력의 실세 또는 의회의 기득권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분들이 이번 공천에서 상당수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이기는 공천, 결국 이게 한동훈 공천의 핵심이다. 지금 이런 주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중진들의 험지 차출 역시도 이 이기는 공천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중진 차출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지난주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에 중진 의원을 추가 투입할 가능성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요. 방법론의 문제다. 우리는 정말 꼭 이기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관련해 이미 이 낙동강 벨트 출마를 결단한 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서 이 당의 요청을 받은 조혜진 의원 역시 설 연휴 기간 고민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또 이 울산 남구을에 나란히 공천 신청을 한 김기현 전 대표, 박맹우 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민의힘 중진 재배치가 울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중진 차출 요청을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우선 서병수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산시장을 지냈고요. 또 역시 험지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김태우 의원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국무총리 후보자에 오른 데다가 경남도 지사도 지낸 무게감 있는 인물인 만큼 여당이 현역인 지역으로 옮겨도
야당이 현역인 지역으로 옮겨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당 요청을 받아서 험지로 이른바 험지에 출마를 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은요, 지난 2011년 4월에 재보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남 김해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 그런 이력이 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험지 차출 중진들이 대부분이 친윤이 아니고 중도나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혜진 의원의 경우 과거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죠. 또 서병수 의원도 앞서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는 등 쓴소리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주류 속가내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당내 우려에 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다면 계파든 성향이든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계파라든지 이분이 뭐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 공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명절에 와서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분이 누군가.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누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당에 와서 당의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어떤 분이라도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표 공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관전 포인트,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후보들을 겨냥한 이른바 자객 공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빅매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이 운동권 경력으로 수십 년간 특권을 누리는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를 하면서 실제 야당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여권 인사들의 표적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예고한 서울 중성동 갑에는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한 위원장은 임종석과 윤희숙 둘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힘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에는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민 태영호 의원, 그리고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 이인영 의원 지역구에는 언론계 영입 인재인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의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운동권 청산론이 독립운동가들이 폄하했던 친일파의 논리와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운동권 청산을 강조했던 한 위원장의 발언과 홍 원내대표의 주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몇몇의 이해관계가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라면 나라에 해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일제 고등검사 그렇죠. 다 했고요. 경찰 마찬가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 흐름을 전문가 대 뭐 민주화 운동 세력,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은요, 이제 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검사 출신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권을 폄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 위원장 측의 반박 나오면 저희가 다 전해드릴 거고요. 국민의힘의 자객 공천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가운데 한 명,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원 전 장관은요, 설 연휴 기간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장관이죠.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계양신문은 또다시 속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격을 했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이 인천 계양을의 각각 현 의원, 전 의원이었죠. 원 전 장관은요, 이 두 명의 민주당 대표가 약속만 하고 지키지도 않는 공약을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면서 이 계양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힘드십니까? 행동하면 바뀝니다 라면서 이 지지층을 독려한 그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원희룡 전 장관은 이에 앞서서 설 인사차 방문한 전통시장에서 우연히 이재명 대표를 봤다면서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원 전 장관은 영상과 함께 이 대표와 인사라도 나누려고 했는데 지지자들은 저를 밀치고 이 대표는 그냥 지나쳐 갔다면서 경쟁하는 사이지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런 원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이 대표가 당시 시장에서 원 전 장관을 인지했는지 이 여부는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관련해 앞서 이 대표를 직격했던 원 전 장관의 목소리와 원 전 장관 출마 소식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님 확신하실까요?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지역별 후보 면접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아마 하나하나 공천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천 방향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TV조선 취재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동의한다면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어떤 이제 좀 뭐 민주당하고 이제 백중세인데요. 문제는 이제 총선이라는 게 각 지역 단위로 이제 벌어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한 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근데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은 표로 압승하지는 않았어요. 다 뭐 아주 비슷비슷한 표 차이로 압승을 했는데 결국은 중도 진영에 있는 표가 사실상 민주당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지지자들만 갖고는 도저히 선거에서 압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의 어떤 보수 중도까지도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일단 우선 당내에서는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일단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낯선 비판을 했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도층들에게 일정 정도 이제 소구력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떤 식이든지 이제 이번 총선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을 좀 영입할 수 있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도 이제 확장을 해서 이 공천이라는 게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조금의 어떤 중도 색채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공천함으로 인해서 중도 영역을 좀 표를 얻어오겠다. 저는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가령 지금 야당 입장에서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람한테 공천을 두면 민주당 입장에서 경악한다든지 놀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탁 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방금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웠던 후보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진 것이고요. 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공천하겠다. 결국 어느 선거나 어느 당이나 가장 공천에 중요한 것은 균형감 아니겠습니까? 그 균형감 있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곱셈이라는 단어를 쓴 게 매우 귀에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뺄셈 아니면 덧셈이라고 하거든요. 곱셈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배가시키겠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그 곱셈에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숫자 하나라도 1보다 작아지면 아무리 곱해도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앞에 놓여있는 숫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38명이 지금 공천 신청했는데 17명이 강남 3구 아니면 영남 지역에 신청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배치하느냐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놓여진 균형감 있는 공천의 아주 핵심 키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컷오프,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발표, 이게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요, 사실 2월 초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칫 명절 밥상에 뭐 내부 분열이 오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했는지 이 발표를 설 연휴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 사이 이제 총선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때문에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하위 20% 명단을 발표를 하는 등 이 속도감 있는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요, 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설 명절 끝나고 나면 바로 통보가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통보받은 사람들이 제3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그 관련 의원님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함께 가자고 노력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위 20% 명단에 든 의원들의 경우에는요, 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얻은 점수의 최대 30%가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컷오프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그와 같은 강도의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지켜봐야 될 그 핵심 주목돼야 될 대상, 바로 여기에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연휴 직전에 민주당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뒤에 이 친명계와 친문계가 강하게 충돌한 상황에서 이 하위 20% 명단의 비명, 친문계 의원들이 만약에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 갈등과 분열 상황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홍 원내대표의 우려처럼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현역들이 공천 과정에 불복해서 탈당을 한 뒤에 제3지대 통합당,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주시하면서 접촉하고 있다면서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제3지대 합류가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요, 3월이 되면 교섭단체 구성, 그러니까 의원 수가 20명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설 연휴 직전에 이명백 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친명과 친문의 갈등 상황들 다시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저도 이제 친문계의 대표적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지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다면 그건 묵인. 혹시 그러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윤건영 의원의 저 발언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갈등이 확산되니까 설 연휴 첫날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 일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며칠간 침묵을 유지하는 이 대표가 설 연휴 첫날인 9일 밤 SNS를 통해서 통합을 주문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친명, 비명 나누는 건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며 단결만이 답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가 없다며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면서 우리를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 그러니까 여권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면에 이 윤 정부 탄생 책임론의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요, 깊이 공감을 한다면서 호응했습니다. 사실 임 전 실장은 하루 전인 8일에는요,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한다라면서 이 공묘를 경고를 하기도 했지만 막상 이 대표의 진화 메시지가 나오니까 다시 좀 수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은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양산 회동,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회동의 정신과 원칙을 강조한 이 대표의 호소에 깊이 공감을 하고 매 순간 당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며 오직 국민의 승리만 보고 가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진화에 나서고 또 갈등이 생기면 진화에 나서고 이게 민주당의 이제 갈등 그다음에 대립 국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대표의 이런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온 뒤에도 여지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친문 세력을 공격해왔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윤석열과 싸워서 윤 대통령을 키웠다는 건 한심한 소리고 단합을 해친다는 고구마 먹는 소리 대신 이제라도 윤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에도 자신을 향한 책임론엔 반박을 하면서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책임이 있는 친문 인사들을 향한 공세는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앞서도 이 추 전 장관은 석고 대제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면서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을 비판한 바 있고요. 여기에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은 반발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발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님도 네. 얘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본인이 더 곤란해지실 거기 때문에 그만하시지 않을까. 배신한 사람을 나무래야지 계속 뒤로 돌려서 어디가 시작이었느냐 이렇게 하면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친문계 안팎에서는 왜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임에도 임종석은 안 되고 추미애는 되느냐 이렇게 불만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친문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친문이 아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있느냐며 이제 와서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고요. 또 다른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은 매일경제에 임 전 실장과 추 전 장관이 서로 물어뜯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것도 일부 맞지 않나 왜 본인은 아니라고 임 전 실장에게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앞서 제3지대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보시면 거론되는 분들이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실장, 전해철, 이인영, 도정환, 진선미 이분들 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거론이 안 되는 게 추미애, 전현희.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향했다. 문해서 명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다. 임종석 실장의 중성동 갑에서의 공천까지는 아니어도 경선 여부가 제가 보기엔 경선도 안 시켜준 분인데 그렇게 컷오프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다선 의원 그리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 의원들의 물갈이 가능성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공관위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공언을 했는데 국민들에게 개혁 공천의 이미지를 주려면 일정 부분 이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 물갈이는 경선에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이 나올지 전략 공천 범위가 어디까지 커질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이요,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앵커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보받은 사람들 제3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 되게 높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당 부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 이탈 가능성까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위 20%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 지표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안 발의수, 통과수, 토론회 횟수, 언론 노출수 다 객관적 지표, 물론 주관적 지표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주관적 지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위 20%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 개인 의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다선 의원 물갈이가 중심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선 의원들 물갈이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선 의원이라 함은 그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에 그렇게 큰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위 20%에 포함이 되더라도 30% 감점을 받더라도
웬만하면 그렇게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현역 의원 다수가 감점을 받는 건 핸디캡은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역 의원이 유리한 선거제도, 경선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좀 취약 부분은 이제 호남 지역이겠죠. 호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아니면 좀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30%가 이 경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을 그래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잘 인지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큰 이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공천 탈락자들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탈락해서 사실은 이제 탈당한다 이런 사태는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반면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법안 많이 냈다고 점수 많이 준다 그러면 그럼 뭐 다 사인하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또 언론 노출도 막말해서 언론 노출도 많은 거를 그럼 그 점수에서 더 좋은 점수 줄 것인가? 뭐 친문 갈등에 거기서 더 주목된 사람을 더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내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이낙연 신당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참 어디 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덩치 큰 하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취 표명을 하기에는 예전보다는 고민이 덜 할 겁니다. 그만큼 또 본인이 지금 들어가면 또 이제 의원 수가 늘기 때문에 대접도 받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지원 받을 것이고 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또 출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만약에 수도권 지역에 꽤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출마한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또 국민을 놀라게 만든 사람들, 바로 제3지대 신당 세력입니다. 여야에서 빠져나온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그리고 원칙과 상식 등 이 제3지대의 4개 세력이 연휴 첫날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해서 총선 판도, 특히 중도, 무당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당 측은 어제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빅텐트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가요. 어제 이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제3지대 이 4개 세력이 전격 합당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만난 건데 먼저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 협상을 이렇게 타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신당이 어제 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항 중에 눈길을 끄는 건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 양당이 준영동형 이 비례대표제에 맞춰서 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한 그런 상황에서 이들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원욱 의원은요. 위성정당은 가짜 정당이다. 이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 상징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된 개혁신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오늘 했습니다.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가짜 정당이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의 상징이다. 이번에 득표율이 설령 20% 30%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은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첫 상징적 결정으로 이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내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면에서 과연 정치적 이해득실이 어떨지 이거는 아마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어제 회의에서 최고위원 구성, 또 합당대회 일정 등 창당 실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은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이 정책위의장,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사무총장에, 허은하 전 의원이 수석대변인에 각각 지명됐습니다. 내일은 첫 정식 지도부 회의를 갖고 당헌 단교와 강령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말 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3지대 세력들이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야 기성 정당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자, 합당 성사 과정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까지 이렇게 합당을 선언한 건 연휴 첫날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합당 전에 이견이 컸던 통합정당의 이름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됐고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가되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설 연휴 밥상에다가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드디어 저희가 세계 3개 정당과 한 개 그룹이 합의를 보게 돼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양 정당의 오만과 독선 반칙이 이제 도를 넘어서고 뚝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실수로 봐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범죄 행위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정치는 퇴출시켜야 된다. 이 결단을 국민들에게 저는 호소하기 위해서 내 세력이 대통합을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이탈한 신당 세력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하나가 된 거.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이제 각자 지지층 이탈을 걱정해야 할 이 거대 양당에서는 예상대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여야는 이례적으로 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체성이 모호하다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라면서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진성준 의원이 SNS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에 흡수된 것이라면서 고작 이준석에게 흡수되려고 당을 버렸던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각 당에서 공천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총선 국면에서 영향을 미칠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으로 한정을 하면 그것도 수도권도 어느 지역이냐, 어떤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후보를 낼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3지대가 생겨서 국정에 대한 심판론 또는 국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데 그 반대 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야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여기에 주말에 저희 TV조선에서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내놓지 않아 왔는데 제3지대 합당이 현실화되니까 누구를 반대한다는 건 정체성도 지향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다는데요. 반윤석열, 반이재명을 제외하면 원칙 없는 세력 확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당 내부에서도요, 합당 결정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 그리고 탈당 행렬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통합이 어렵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불만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존 개혁신당 게시판에는 지지 기반이 다른 세력과의 합당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탈당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비록 비굴하더라도 비겁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두둔했고요. 이기인 대변인도 이번 결정에 실망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한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보수층 중심의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이 탈당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 최고위 구성을 언급을 하며 최고위 내에서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뭐 의견 합치도가 갈리는 상황이 아니다. 개혁신당 측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히 수립이 돼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뭐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사실상 과거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이 셋을 가져가고 우리가 하나를 가져간 형태로 했느냐, 공동대표까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지만요. 최고위원회 내에서 어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의견의 합치도가 갈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는 개혁신당 측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히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탈당한 당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집계를 아직까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당직자들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탈당 팩스나 이런 것들을 총 취합하는 거는 내일 아마 업무 다시 복귀한 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론적으로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지향점, 이상, 목표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가장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게 정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네 개 세력이 결국 빅텐트라고 해서 개혁신당으로 합치기로 했는데 정작 합치는 걸 먼저 하고 정강 정책은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당의 이 창당사의 아주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병폐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제3지대 세력이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과연 선거 현실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양당, 거대 양당의 지지층 중에서는 과연 얼마가 이탈할지 그리고 어느 정당도 아직 지지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 무당파에서는 또 얼마나 흡수를 할지 이게 총선의 어떤 판도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지목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네 세력이 일단 합쳐졌지만 그러나 또 이게 위기감이 조금 이제 누그러뜨려지면 아마 내부 갈등들이 아마 표출될 거로 봅니다. 예전에 민생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민생당이 이제 뭐 손학규 등등 박지원 등에서 다 모여서 꽤 그때 의석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총선에서 거의 다 뭐 2%인가요? 그때 그밖에 못 얻고 다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당이 높다고 해서 과연 의석이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지역구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어떤 당이 성공한 이유는 호남 지역에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의석수가 그때 36석이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분들 지도부들 중에서 지금 당장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보여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체 모양은 좋지만 보기 저는 좋지만 그러니까 실제 지역 단위로 선거를 갔을 때 과연 확실하게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게 제일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큰 영향을 주겠죠. 근데 지금 텐트는 쳤지만 텐트 안에 어떻게 누가 분배하고 어디서 잘지 그 결정 하나도 안 됐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야외 취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더 불거질 거라고 보고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제3지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선택까지 들어갔거든요.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세웠던 개혁신당의 정책적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또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선택이 추구하는 여성 정책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제3지대의 통합은 화학적 결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너무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쨌든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심에서도 이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예고하고 나서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 내일 거취 발표를 하기 전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2심 판결이 나오고서 첫 공식 일정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요. 오늘 오후 이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 곧장 이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을 해서 문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이 고향인 부산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라고 이제 오늘 오전 예고를 했는데 때문에 이 조 전 장관의 오늘 문 전 대통령 이 만남이 이 설인사 차원의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총선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 사전 보고를 하고 또 양해를 얻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을 전제를 하긴 하지만 만약 문 전 대통령이 출마를 지지할 경우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조 전 장관이 내일 이 총선 입장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평소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출마를 말릴 가능성 이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작년 2월에 조 전 장관이 저술한 책을 추천하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 전 장관이 평산 책방에서 책 사인회를 열자 조 전 장관을 격하게 끌어안으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당신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종이 한 장 줘야 되는데. 아까 아니 줘요. 적당 한 말씀 하시면 들어가십니다. 적당 나중에 또 하고 놀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일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만 앞서 지난주 목요일 이 항소심 선고를 받고 나서도요. 새로운 길을 걷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출마를 공식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이 지난주 8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을 면하면서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서 상고 의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 아직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제 총선에 출마할 그런 제한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정치 행보에 나서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하냐 이 논란은 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그렇게 부인하고 또 부정해왔던 입시 비리, 그다음에 감찰 무마 혐의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요,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이 딸 조민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그리고 아들의 이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한 건데요. 그리고 딸 조민이 이 노환중천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같이 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중요 혐의죠. 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그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이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소심 재판부는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질타를 했는데 물론 여러 차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긴 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이제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요, 자신이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제가 한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요 조국 전 장관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어떤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결국 재판부가 이 총선기를 열어준 셈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조 전 장관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면한 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면서 또 특혜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이 재판은 1심만 3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돼서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히기도 해서 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조 전 장관에게만 특혜를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1, 2년도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조 전 장관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다투기 때문에 이 1심과 2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힘은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 규정이다라면서 이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희대의 입시 비리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다라면서 이 조 전 장관의 총선 관련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범죄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꽃길을 마련해 준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숙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재판과 관련해서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인사가 아닌데다가 또 개인적 혐의로 재판받은 점이 반영이 됐다고 조선일보는 당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군소정당들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걸 추진 중인 민주당으로서는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행보, 특히 이제 신당까지 만들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을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두둔해 왔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조국 신당을 창당한 뒤에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를 해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홍근 추진단장이 지난 8일에 원내 3개 진보정당과 그동안 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해온 시민회의를 파트너 삼아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화 파트너를 명시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의 신당과는 거리를 둔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도 조국 신당과의 연대는 구체적으로 이 조국 신당이 출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조 전 장관의 출마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신당이 내려게 만들어졌을 때 구성의 범위를 넓힌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사실 원내 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정당들과 관련해서는 논의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판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타당하냐의 평가는 달리 있을 수 있겠지만 네. 2심까지 금고형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출마는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예고한 정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언제까지나 우리가 조국의 늪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법원에서 2심에서도 실형이 났는데 또 저렇게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오늘 아마 행보를 보면 거의 정당 만드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넣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을 넣을 건지 뭐 그것만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 이름 들어가는 게 흥행에 어떤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또 승결을 하면 되니까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선거에 나설 것 같은데 어쨌건 이번에는 국민의 판단에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는 함께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조국 신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 정당의 원칙들에 아마 좀 벗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인사 출신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창당된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위성정당의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배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시각에는 아마 범민주진영의 같은 정당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저는 보지만 본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흘러가다가 다시 만나고 또 겹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